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합동 조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국토부가 사고 현장에서 회수한 블랙박스 내 음성 기록에 대한 분석에도 착수했습니다. 네, 블랙박스는 이번 사고의 의문들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문들은 무엇이 있는지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원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국토부가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오늘 미국 조사단 8명이 들어왔습니다. 합동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먼저 한미 양국의 이런 합동 조사가 시작된 의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모든 사고 조사의 주체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항공사고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시행할 건데요. 예. 지금 이 사고가 난 항공기 자체가 그 미국산 보잉 항공기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보통 이제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다 이제 뭐 미국 그 제품이기도 해서 이런 경우는 보통 그 제작사인 미국이 같이 조사에 참여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보잉이 아니고 에어버스였다면 에어버스 조사관들이 오는 거죠? 네. 그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사고 현장에서 기체 잔해 등에 대한 조사가 착수가 됐는데 현장에서 보통 어떤 형태의 조사가 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현장 조사라고 하면 일단은 그 블랙박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정보 자료들이 이제 남아 있는 현장인데요. 일단은 항공기가 대파됐긴 했지만 그 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에비던스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는 일단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블랙박스를 통해 풀어야 될 의문점들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사고 여객기가 왜 활주로 3분의 1 지점에서 착륙을 했을까 이 부분입니다. 이후의 복행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일단 블랙박스에 이런 기록들이 모두 남아 있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블랙박스에는 일반적으로 비행기의 뭐 고도라든가 속도, 그다음에 기수 방향, 그다음에 자세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는데 사실 활주로에 몇 피트에 접지했다 이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대신 분석을 하는 담당자들이 지상과 그다음에 항공기 위치와 시간 이런 걸 비교해서 어떤 예상되는 지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보잉사 매뉴얼을 보니까요. 착륙 직전 단계에서 이 조류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계속 착륙을 하는 게 낫다라고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복행을 택했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이륙을 시도했다라는 거는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보잉이나 에어버스나 똑같은 권고사항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활주로에 접근할 때 조류 충돌이 언제 발생했는가 그 시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활주로가 충분히 여유를 갖고 있을 때 만약에 조류 충돌을 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내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미 활주로를 접어들은 상태에서 아니면 다른 사유로 복행을 시작했는데 조류 충돌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바로 눌러서 내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게 지금 버드 스트라이크가 조류 충돌이 있은 다음에 복행을 시도한 건지 그러니까 이제 스트라이크가 조류 충돌을 인지한 다음에 복행을 시도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미 첫 번째 이제 착륙 시도 때는 바퀴가 나왔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엔 사실 많이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네. 조류 충돌이 있었어도 당장 뭐 이렇게 뭐 터져버리거나 불이 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세워놓고 정지하고 불을 끄는 이 작업이 좀 매뉴얼대로는 맞는 거다라는 분석들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제일 적절하다면은 뭐 접근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했고 그때 랜딩 기어가 나와 있다. 그럼 바로 눌러서 접근하는 게 제일 이제 바람직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떠도는 이 영상을 보면은 네. 복행 중에 조류 충돌이 발생했던 것 같은 그런 네. 이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조류 충돌 때문에 복행을 택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봐야겠습니다. FDR을 보고 블랙박스를 보고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미 랜딩 기어가 올라간 상태로 조류 충돌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류 충돌이 아니었고 아닌 이유, 그 이유는 이제 알아봐야겠습니다만 네. 뭐 추측을 해보자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1차 착륙을 시도하다가 복행을 택한 것일까요? 보통은 이제 조종사들이 복행을 할 때는 뭐 본인이 그 활주로에 접근할 때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지상에 뭐 다른 어떤 그런 그 뭐 트럭이라든가 뭐 다른 비행기가 있다든가 네. 이럴 때 또는 뭐 이번처럼 뭐 조류 활동이 보인다든가 이럴 때 관제탑에서 복행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저 나타나는 그 그림이 예.
저기 지금 랜딩 기어가 안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시점에서 조류 충돌하는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왜 먼저 이렇게 복행을 시작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의문점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착륙 시도를 안 하고 왜 다시 복행을 했을까? 그 부분이 의문점이 네. 그런데 된다고 조류 할수 있겠네요. 충돌이라는 게 당장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세 대를 저희가 접하게 되면은 한 번에 그냥 확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저기 연기 나오는 거죠. 뭐 그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에 한 번 하고 또 두 번째 나올 수도 예.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이제 조류 충돌에 대한 거를 조종사가 먼저 선언을 했어야 되죠. 네. 근데 그 전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활주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2,800m. 저희가 사실 이 복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급격하게 유턴을 하면서 19번 활주로로 내려오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더 길게 갔다가 돌아왔다면 이 활주로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높은 급히 돌고 높은 고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800m의 한 중간 지점보다 좀 뒤쪽인 한 1,200m 정도는 사용을 못하고 네. 그 지점에서 떨어졌다, 접지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얘기도 있었고 또 보니까 전체 활주로 2,800m 중에서 300m에서 한 400m 정도는 또 제외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m 지점부터 그 항공기가 닿는 것이 아니라 네. 2,300m는 보통 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외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이 돼서 이 활주로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지적들 이건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일단은 뭐 법적으로 나와 있는 2,800m라는 그 거리는 뭐 법적으로 충족을 하기 때문에 그 거리 갖고서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렵고요. 그 여기 나온 것처럼 300m라는 거는 약 한 1,000피트 정도 되는데 네. 그게 항공기의 스탑웨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건지는 정확히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은 보통은 착륙에 사용되지는 않고 이번처럼 이제 오버런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항공기가 착륙하는데 사용되는 부분하고는 활주로 강도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착륙해서 랜딩하는데 소요되는 어떤 거리에는 포함이 될 수는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복행을 했다가 더 여유롭게 비행을 하고 좀 더 먼 지점부터 떨어졌다면 아마도 더 이 제동 거리가 좀 더 길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는 네, 부분인데요.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계획을 해서 착륙을 한다면 당연히 활주로 제일 가까운 쪽에 남은 활주로를 그러니까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접지시키도록 계획해서 착륙하는 게 원칙이겠죠. 예. 자, 또 다른 의문점 중에 하나는 이제 메이데이, 그러니까 비상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관제사와 기장 간의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교신 장비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당시에 그 조종석이 아예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이 부분도 좀 상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블랙박스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가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비상선언을 했다고 했을 때 조류 충돌을 했고 그다음에 양쪽 엔진이 다 아웃됐다. 그러는 전제하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배터리 파워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상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이 되면은 그 조종사들이 사용한 라디오가 넘버 1 있고 넘버 2가 있다면 기장석, 부기장석이 있다 예. 그러면은 그렇죠. 자동적으로 이거는 기장석 라디오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기장의 말은 또 안 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들리죠. 아하. 그래서 통상은 기장이 조정을 하면은 부기장이 그 라디오를 잡기 때문에 근데 부기장이 얘기해도 밖으로 안 나가는 거죠. 넘버 1으로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걸 바꾸고 뭐 할 만한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 네. 싶어서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이후에 메이데이 비상선언한 이후에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상 배터리로 전환이 되고 뭐 기장석 이외에는 교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매뉴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다 나와 있고요. 네. 그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촉박한 상황이다 보니 그런 거를 수행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배터리 각각 이제 그 라디오가 기장과 부기장 앞에 있는 라디오가 한쪽으로 이제 꺼졌었다면은 그 블랙박스의 꺼진 쪽은 확인이 안 된다 하셨는데 그게 꺼지지 않은 거라면 그 칵핏 내에서 부장과 부기장이 그 급박한 상황 때 나눈 대화는 네. 고스란히 다 들을 수 저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꺼지지 않고 전원이 남아 있다면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엔진이 돌아가면은 이제 그게 다 녹음이 되는데 네. 엔진이 꺼지면은 사실은 꺼진 후 예를 들어서 5분이나 얼마 시간부터는 녹음이 정지됩니다. 그때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분석할 때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자세하게 오갔다면 어떤 상황이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어서 네.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는 또 이머전시였다면 네, 네. 긴급한 상황이었다면은 대화가 또 들리지 않을 수도 네. 있다는 가정도 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좀 여유가 있고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은 절차도 수행하고 네. 서로 간에 확인하는 그런 대화가 있을 건데 어떤 경우는 그냥 하는 그런 대화만 남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논란 때문에. 근데 네. 하나 더 궁금했던 건 아까 저희가 이제 그 1차 착륙 시도할 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첫 번째 위쪽 바퀴가 앞바퀴가 나왔던 적도 확인이 됐었기 네. 때문에 다시 복행을 시도하면서 랜딩 기어를 또 집어넣는다면서요. 복행을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되고. 집어넣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급히 돌고 나서 네. 내려올 때 말이죠. 네. 이때는 왜 바퀴가 안 나왔을까? 수동 레버도 있었을 테고 물론 급박하게 돌긴 했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그 급박한 상황이어서 수동 레버라든가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또 잊었을 수도 있을까? 이런 뭐 가정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근데 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조건 뭐 두 개 엔진이 동시에 다 나갔다는 전제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은 조종사가 복행해서 바로 돌아 내려와야 된다는 상황은 두 엔진이 다 나가야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보통 기장들이라면 네. 그 두 개가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1분 만에 그 유턴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네, 말씀이신 한 개 거죠? 엔진이라도 살아남아 있다면 사실은 충분히 정상적인 비행을 해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두 개 엔진이 나가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급히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비상 그 랜딩 기어 다운을 하거나 그런 거를 수행할 시간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 보잉사가 제공하는 그런 매뉴얼에는요, 그 동체 착륙을 시도할 때는 그 시도 전에 연료를 최대한 소모할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무게를 줄이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클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퓨얼 덤핑이라고 하는데요. 예. 공중에서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는 바다 쪽으로 나와서 뭐 네. 5,000피트 이상 고도에서 선회하면서 연료를 뿌리는 연료를 거죠? 소모하는 거죠. 소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비행기는 그 덤핑하는 연료 배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작은 거여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도 하고 뭐 큰 비행기 중에 뭐 에어버스도 330도 없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럼 배유구가 이렇게 해서 연료를 없으면, 소모해야 되죠. 배유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연료 배출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배출할 수가 없고요. 없는 거예요? 예 공중에서 손해하면서 소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비행을 네, 유지를 근데 하는 문제는 방식으로. 이번처럼 만약에 엔진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엔진이 없으니 예. 나가 있다면 소모할 수 있는 엔진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사고 여객기 내에 연료는 얼마나 남아 있었나 이런 네. 부분도 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블랙박스에는 확인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화를 아마 제가 통해서? 추정할 때 예, 연료량이 아마 남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추정할 때 이게 장거리 비행입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방콕에서 들어온 거라서 그렇죠. 아마 남은 연료는 그리 많지 않았을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그 규명해야 될 것이 왜 복행을 시도했을까? 네. 그리고 복행을 시도한 이후에 왜 또 급박하게 유턴을 했을까? 충분히 선회를 하면서 안전하게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급하게 한 그 이유 등이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서 규명돼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언제 조류 충돌했는가? 그렇죠. 예, 그 부분은 그러겠고요. 자 그리고 그 동책 착륙 직전에요. 마찰열을 줄여줄 냉각 거품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네. 또 하나 동체 착륙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시도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뭐 그 수동 레버로 해서 그 랜딩 기어 내려오지 않아서 동체 착륙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한 거라면 보통 이제 조준관을 놓고 마찰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앞쪽을 동체 앞쪽을 좀 이렇게 떨군다고 하던데 기술을 눌러주죠. 이거는 지금 그림을 보면은 그냥 저희가 랜딩 기어를 내리고 그대로 오는 밑에 쪽이 더 내려가 있는 네. 그 착륙이었거든요. 네, 네. 이걸 두고 이제 동체 착륙은 잘 됐다는 평가도 있고 네. 또 이거는 동체 착륙에 의도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이제 대체적으로 그 교육이라든가 조종사 훈련의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은 대체로 동체 착륙을 하는 경우는 일단 기술을 눌러서 기술을 땅에다 앞쪽을 적시시켜서 눌러서요. 예, 예. 그래서
접촉면을 많이 해서 마찰을 증가시키는 게 네. 그게 맞는 방향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네. 조종관을 잡고 있었거나 네. 그 동체 잡고 착륙을 있는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보면 수직꼬리 수평 저 꼬리 날개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조종관을 계속 당기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동체 착륙의 어떤 일반적인 매뉴얼과는 조금 다른 네. 그런 비행이었다라고 예, 볼 수 예. 있겠네요. 네. 보통 이 알겠습니다. 랜딩 기어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요. 그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데 왜 수동으로도 내리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의문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엔진의 고장이 나면 그 조종관을 잡는데도 굉장히 좀 많은 힘이 들어가서 네. 그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이제 줄을 당기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물론 이제 조종학 입장에서는 그 임무가 나뉩니다. 네. 기장은 조정을 하고 만약에 그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려야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부기장 어차피 좌석 뒤에 있기 때문에 좌석을 네. 지금 빼서 그걸 열고 당겨야 되기 때문에 천상 부기장이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장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기장이 조정을 하고 부기장이 자리를 나와서 그걸 당겨야 되고 네. 이렇게 그렇다면 임무를 나눠야 됩니다. 기장이 그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네. 부기장 입장에서도 이걸 해야 될 것 같아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되지 않냐고 권할 수는 있는데 어. 본인이 의자를 제끼고 나가서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비행기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비상 착륙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수동 랜딩 기어를 내리는 시간도 바로 뭐 1, 2초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부기장석에서 움직여서 해야 된다면 그 시간도 적지 않게 걸렸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의자를 빼서 그걸 열고 그다음에 3개 기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씩 당길 때 풀로 당기면 최소 15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예. 3개를 하게 되면 그것만에 최소 한 1분 이상은 소요되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수동으로라도 이제 랜딩 기어를 가동을 하려고 시도는 했다라는 부분도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건 알 수 없나요? 예, 비행 기록 장치에도 아마 그런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CVR에서 예를 들자면 그런 수동 부분이 나올 기어를 수 내려라. 있죠. 네, 그런 뭐 부분 그런 부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이 없었다면 없었다면 아예 아예 랜딩 시도를 안 한 기어를 거죠.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저희 타다가 착륙할 때 보면 바퀴가 닫고 접지가 되고 그 날개에서 역추진이라고 하나요? 네. 엔진 역추진. 역추력 큰 장치. 바람이 역추력 장치. 네. 역추력 장치. 큰 바람, 큰 소리가 나면서 이제 저항을 받게 되는 건데 네. 이것이 시도가 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사실은 동체 착륙할 때 기본적으로 에어버스나 보잉이나 마찬가지긴 할 텐데요. 그 역추력 장치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단 조건이 크리티컬한 상황에서는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지금같이 촉박하게 항공기가 고속으로 다가올 경우 그럴 경우는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상황에서는 그거를 사용할 여력이 없었거나 네. 해도 작동이 안 됐거나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바퀴가 내려온 상황이 아니었다면 네. 그거를 사용해도 오히려 더 좋지 않나요? 네, 오히려 예서 버드 스트라이크 먹었던가 해서 엔진이 나갔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역류라든가 이런 거에서 화재가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착륙 중에 전원이 차단된 게 아닌가 하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전원 차단이라는 게 이제 항공기의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항공기의 전원이 차단된 상태였다라고 하면 어떤 또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전원 차단이란 말의 어떤 의미를 저도 참 그 사실 어떤 의미일까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아마 오늘도 브리핑할 때 어떤 분이 그 기자분이 물어보시던데 아마 그거는 항공기의 어떤 그 항적을 나타내는 그 플라이트 레이더 24라든가 뭐 관련된 그런 그 항적 추적하는 네. 그런 그 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항공기가 접근 경로 상에서 시그널이 없어집니다. 그 얘기는 보통 이제 ADS-B라는 교신이 끊기는 교신, 거네요. 그런 시그널을 보통 보내주고 그 시그널을 받아서 그런 트랙을 이렇게 그 나타내 주는 건데 그게 딱 끊겼다는 얘기는 전원이 끊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의미가 전원 차단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비행기의 모든 동력이 끊겼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시그널을 이어주는 네. 그게 차단됐다는 걸로 전기가 이해하셨다는 있어야지만 그 시그널을 내보내니까 전기가 만약에 차단됐다면 그거는 먼저 엔진이 꺼졌어야 됩니다. 거죠. 그렇다면은 그게 차단됐다는 얘기는 엔진이 다 꺼져 있을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게 거예요? 추정이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뭐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서 어떻게 네, 되는지 그 데이터를 보면 금방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참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공일 활주로가 아닌 급히 유턴을 해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19활주로. 사실 이거는 북풍을 받고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비행기 입장에서도 더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더 불리합니다. 불리한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접지도 활주로의 중간 문이 닫았고 네. 짧았고 그리고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평지가 있었다면 좋겠지만 로컬라이저가 이제 비행장마다 뭐 다른 형태로 있다고 하는데 네. 예전에 15년에 있었던 김포공항에 있었던 사고인가요? 그때는 이제 로컬라이저가 그냥 땅에서 로컬라이저만 심겨져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부러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충돌 이후에 모든 승객들이 살았던 경험도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 로컬라이저를 심어놓은 그 둔덕 사실 흙으로 덮어놨지만 그 안에는 그 단단한 콘크리트였죠. 네. 이거에 대한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저도 이제 어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규정을 찾아보니까 그 아이카오라고 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나오는 다큐멘트가 9157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라는 RESA라는 거에 대한 규정들이 쭉 나와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그 간단하게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사실 거기에서 그 의무사항으로는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150m 내에는 어떤 위험물이 없어야 된다. 네. 장애물이 하는 게 이제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고사항으로 나오는 거는 300m까지의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활주로가 끝나고 권고사항입니다. 나서도? 네. 예. 반대편 활주로에. 근데 이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안에서 지금 말하는 그 둔덕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했을 때는 활주로 끝으로부터 251m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300m, 150은 넘지만 300m 안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법적인 어떤 뭐 그런 걸 따지기에는 사실은 뭐 설치 기준 여부는 사실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상황은 그 애매한 위치에 있다. 둔덕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앞서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특이한 공항 설계를 많이 봤지만 뭐 최악이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좀 짚어주실까요? 사실 저도 뭐 그 비행을 쭉 했지만 뭐 다른 나라나 뭐 여기 돌아다녔지만 사실 제가 조종사들이 직접 이런 현장을 가서 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사용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공항마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건 확인할 수 그렇죠. 없는 조정실에서 뭐 게 그것까지 다 자세하게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이번에 뭐 계기로 저도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유사한 그런 형태로 있는 것들이 뭐 여수도 있고 청주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 걸 계기로 저희가 한번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시설이 설치가 됐는가 하는 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관련해서 뭐 아까 제가 아이카오 규정을 말씀드렸지만 그 국토교통부 고시라든가 이런 그 국내 법규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들여보면 같은 내용을 번역해서 이제 그 담아놓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거기에 이 설치를 하는데 뭐 콘크리트다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재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게 아니고 단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언급은 뚫고 있습니다. 가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콘크리트보다는 조금 더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 싶습니다. 높이 하는 위치를 하는 거는 네. 전파 그러니까 비행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착륙을. 높이는 정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파를 대신- 좀 더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건가요? 네. 어. 그게 이제 접근하는 활주로 반대편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다른 비행기가 있든지 해서 전파 방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높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콘크리트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철제 기둥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많은 공항들이 있잖아요. 그 활주로 끝에 있는 그런 로컬라이저, 그러니까 방위각 표시 시설들이 굉장히 제각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율이라든지 권고하는 내용이 따로 없는 그렇죠. 겁니까? 아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듯이 국제 그 민간 항공 조약 기구 그 다큐멘트가 일단은 그 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 아마 한국처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변형하거나 그 반영을 해서 각각의 국가의 어떤 특성이나 그래서 아마 적용할 겁니다. 대신 그
아이카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말 일어나서 안 될 희박한 확률로 일어난 이 사고를 계기로 이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좀 더 다른 공항들도 그렇고 이 사고를 계기로 좀 더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앤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